여러분. 서울시립과학관 발작한 사이언스 강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서울시립과학관 유정숙입니다. 김범준 교수님 모시고 과학 강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김범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 있는 김범준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여러분들께 제 책 내용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예, 오늘 제 강연의 제목은 관계의 과학 그리고 통계물리학으로 보는 세상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저는 물리학자입니다. 근데 그 물리학자들도 물리학을 연구하다 보면 물리라는 게 어떤 걸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거든요. 저도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리라는 이 단어가 한자잖아요. 이 한자로 물리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 과거에 언제부터 썼을까라는 게 궁금했는데 제 주변에 있는 한 물리학자 분께서 이 두보의 시를 찾아서 알려주셨어요. 이 두보의 시를 보시면 저 아랫부분에 세추물리 수행락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 보면 한자로 물리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세추물리 수행락이라는 걸 이 한 시를 번역하신 분이 그 번역한 문장을 보시면 이 세상 이치 잘 살펴 모름지기 즐기며 살지니라고 번역하셨는데요. 따라서 이 글에서 물리라는 것의 뜻이 세상의 이치라고 그 번역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두보가 현대 물리학자들이 연구하는 물리학을 상상하고 이 글을 썼을 리는 없잖아요. 하지만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그런 지적 활동 자체가 사람들에게 상당히 큰 어떤 지적인 기쁨 그런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두보가 이 시에 잘 담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물리라는 한자의 첫 번째 이 한자 글씨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물자인데요. 많은 분들이 물리학자가 연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물리학은 뭐 물체, 물질 같이 생물이 아닌 것, 무생물을 연구하는 것이 물리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무생물이라고 할 때 거기에도 똑같은 물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물이라고 할 때 그 생물의 의미는 살아있는 물이란 뜻이겠죠. 동물은 움직이는 물이란 뜻일 거고요. 그래서 한자의 의미에서 물이라는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 이게 굳이 어떤 무생물, 물체, 물질 같은 것뿐 아니라 살아있던 살아있지 않던 굉장히 많은 대상을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 물이라는 한자로 표현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도 우리가 인물이라고 할 때 물이 똑같은 물자거든요. 사람도 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 얘기가 뭐 그렇듯하게 들리셨다면 저한테 당하신 건데요. 그러면 물리학자인 제가 물리학에 들어가는 그 한자 물의 의미를 굉장히 그 넓은 의미로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아마 아셨을 겁니다. 저뿐 아니라 제 주변의 많은 물리학자들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는 물리학의 대상이 되는 어떤 그 학문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물리학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이론, 이 길을 추구하는 그런 독특한 학문 분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도 물리학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리학은 어려운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모든 분야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물으면 물리학이 안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화학 하시는 분한테 물으면 화학이 안 어렵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어렵다, 안 어렵다라는 것이 저는 제가 학자로서 갖고 있는 생각은 이게 어느 시점에 정해져서 영원히 그게 계속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과학을 공부하다가 그 과학에 더 익숙하게 되면 그러면 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해서 영원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충고입니다. 네, 과학 안 어렵습니다. 네. 물리학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실험을 그 연구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실험 물리학도 있고요. 그 이론을 이용을 해서 물리학을 연구하는 이론 물리학이라는 분야도 있죠. 이렇게 이론과 실험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 이렇게 나눌 땐 당연히 그 물리학이 발달한 그 시기가 기준이겠죠. 그래서
현대 물리학은 고전 물리학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까운 시기에 만들어진 분야가 바로 현대 물리학일 텐데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대보다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현대 물리학의 현대는 상당히 과거입니다. 현대 물리학과 고전 물리학을 나누는 기준이 글쎄요, 지금부터 한 거의 100년 전쯤 됩니다. 20세기 초반, 1915년, 20년? 그때 이후가 현대 물리학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현대 물리학이 아주 현대가 아니라는 게 좀 물리학에서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역학이 만들어진 그 시점과 현대 물리학을 나누는 기준이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의 기준입니다. 상대론 그리고 양자역학부터 현대 물리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물리학자들이 현대 물리학이라는 용어에 담고 있는 그런 의미죠. 또 물리학을 다르게 나눌 수도 있거든요. 고전역학과 양자역학 이렇게도 나눌 수 있는데요. 이거는 고전역학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크기가 큰 물체가 움직이는 걸 설명하는 것이 고전역학이고요. 양자역학은 반대로 우리가 절대로 맨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입자들의 어떤 운동 그리고 상태의 변화 같은 걸 연구하는 것이 이제 양자역학인 거죠. 근데 저는 물리학 분야에서 통계 물리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통계 물리학도 그 물리학을 둘로 나눌 수 있는 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떨 때 통계라는 기법이 활발히 우리가 이용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데이터가 많거나 뭐 사람이 많거나 뭐라도 많아지면 우리는 통계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 대상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물리학에서 통계역학과 통계역학이 아닌 것을 나누는 기준은 많냐 적냐입니다. 그래서 큰 게 많으면 뭐라고 부를까요? 고전 통계역학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작은 게 많으면 뭐라고 할까요? 양자 통계역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은 게 많은 건 양자 통계역학입니다. 그래서 통계역학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고전 통계역학, 양자 통계역학. 자, 뉴턴의 고전역학과 그 통계역학적인 사고 방식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지금 뭐 수식이 좀 나와서 죄송한데요. 여기서 수식에서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은 이 첫 번째 식 볼게요. 두 번째 줄의 식. V 괄호 열고 T 더하기 DT 뭐 이런 게 적혀 있잖아요. 이 수식에 등호의 오른쪽을 보면 괄호 안에 T라고 적혀 있어요. 그건 바로 물리학자에서 시간을 뜻합니다. 물리학에서. 그래서 T라는 시간에서의 정보가 이 수식의 오른쪽에 등장하는 거고요. 이 수식의 왼쪽에는 T가 아니라 T 더하기 DT라고 되어 있죠. 그 의미는 좌변에 있는 이 수식의 왼쪽에 있는 시간은 미래고요. 오른쪽에 있는 시간은 현재죠.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의미가 현재의 정보를 알면 그 정보를 모아서 미래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 이 뉴턴의 고전역학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뉴턴의 고전역학은 현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것을 그 물리학자들이 재밌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악마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플라스의 악마를 누가 주장한다면 에이 그런 건 불가능해 라고 우리가 라플라스의 악마를 물리칠 수 있을까?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라플라스라는 과학자가 상상한 것이 그 뉴턴의 고전역학의 결정론적인 성격, 그걸 극단적으로 생각해 본 것이 바로 라플라스입니다. 라플라스의 악마는 뭐냐면 이 악마의 눈에는 그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들의 위치와 속도와 같은 상태가 이 라플라스의 악마는 그 상태를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린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반복해서 무한한 미래까지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한 번에 다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 라플라스의 악마의 눈에는 미래는 딱 하나로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라플라스가 상상한 고전역학적인 세계관에서의 극단적인 결정론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그런 이 일종의 상상의 존재가 라플라스의 악마인 거죠. 그런데 현대 물리학자들은 라플라스의 악마가 그게 사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입자가 1개, 2개, 3개 숫자가 늘어나면 입자가 2개까지는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입자가 3개만 돼도 우리는 그 세 입자의 미래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3개만 돼도 안 되는 건가요? 예. 그 3개만 돼도 안 되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예를 들어 태양, 지구, 뭐 금성 그렇게만 해도 그 태양계의
천체를 세 개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태양, 지구, 금성 그 세 천체로 이루어진 이 태양계의 미래를 우리가 예를 들어 뭐 100만 년 뒤에 무슨 일이 생길까를 지금 우리가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삼체 문제의 결과이기도 하죠. 사실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 제가 읽은 논문인데요. 그 수성의 현재 위치를 약 몇십 미터만 옆으로 살짝 옮겨요. 그러면 사실 큰 변화는 아니잖아요. 이 태양계의 규모를 생각하면 위치가 몇십 미터 옮겨갔다는 건 큰 변화가 아닌데 수성의 위치가 그렇게 몇십 미터만 옮겨가도 미래에 지구가 화성에 충돌하는 미래도 가능하고요. 그 목성이 태양계를 탈출하는 그런 미래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인 연구도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입자가 3개만 돼도 그 과학자들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근데 왜 그런데 제가 이걸 재밌다고 생각한 거냐면요. 앞에서 제가 통계 물리학자들의 관심은 굉장히 많은 입자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게 통계 물리학이잖아요. 근데 통계 물리학자들은 입자가 그런데 고전역학에 의하면 입자가 3개만 돼도 미래를 모르는데 그렇죠? 그런데 통계 물리학자들은 입자가 굉장히 많을 때 도대체 어떻게 그 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걸까라고 궁금할 수 있죠. 여기서 많다는 거는 얼마나 많다는 그 건가요? 많다 적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이 통계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많다의 기준은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아보가드로의 수 정도부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크기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대상은 굉장히 많은 분자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되면 거시적인 크기일까라고 묻는다면 아보가드로 수 정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정확히 아보가드로 수에서 뭐 1이 적으면은 거시적인 그쵸, 시스템이 예. 아니었다가 갑자기 하나가 더 늘어나면 거시적인 시스템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 크기.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의 절반도 거시적인 크기인 거고요. 아보가드로 수의 10배도 거시적인 크기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다는 게 중요하죠. 아보가드로 숫자가 10의 23승 이상이거든요. 10의 23승 여러분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보면 평생 못 세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입자가 들어있는 것이 통계 물리학자들의 연구 대상입니다. 통계 물리학자들은 그래서 이 비유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티끌을 모아서 태산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티끌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미시적인 입자들일 거고요. 태산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태산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거지 태산을 구성하는 모래알 하나하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통계 물리학자들의 관심도 그래요. 미시적인 입자에서 출발하지만 이해하고 싶은 것은 이 태산의 멀리서 본 이런 윤곽 같은 것에 관심이 있는 거지 태산을 구성하는 어떤 자갈 하나가 어디 있는지를 관심을 두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통계 물리학자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건 굉장히 커다란 어떤 시스템이 보여주는 거시적인 특성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미시적인 입자 하나하나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을 한 예측과 통계적이지 않은 그런 예측을 비교할 수 있거든요. 이건 제가 오늘 여러분을 제가 만약에 실제 공간에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면 그런 강의라면 제가 물어보는 질문인데 아마 오늘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조금 속상한데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세보셔도 돼요. 여러분 앞에 예를 들어 10명이 있어요. 친구 10명.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예측이냐면 내가 얘들아 10명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들아 얘기를 할 텐데 내 질문에 그거 나 맞아 라고 손들 친구가 10명 중에 1명 정도 있어 라고 여러분 예측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질문을 얘기해요. 질문이 뭐냐면 너네 중에 혈액형이 AB형인 친구 한번 손들어봐 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이라면 약 1명, 없을 수도 있고요. 2명일 수도 있지만 뭐 5명이 넘어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10명에 1명 정도가 정말로 손을 드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혈액형이 AB형인 사람의 비율이 10% 정도예요. 인구에. 그래서 10명의 친구라면 1명, 100명의 친구라면 10명 정도가 거기가 내가 그 질문에 해당한다고 손을 들겠죠. 이게 이런 것이 통계적인 예측입니다. 몇 명이 손을 들 줄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 중에 누가 그거 나야 라고 손들 친구가 그 10명 친구 중에 정확히 누굴까를 미리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게 미시적인 정보에 대한 예측이냐 아니면 거시적인 통계적인 예측이냐가 갖고 있는 차이인 거죠. 통계물리학자들은 몇 명이 손들지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누가 손들지에는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한 분이 고승준 님이 기미박은 몇 프로? 그런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최 씨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최 씨가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그 5%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만약에 친구가 2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5%면은 20분의 1이니까 1명 정도가 최 씨인 거죠. 아, 한 명. 네. 이런 예측을 해보시고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러면 재밌게도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놀랍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